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고은별,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다소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양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개인과 외국인의 이탈로 인해서 시장의 탄력은 좀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지수단에서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 트럼프의 수혜를 받는 업종과 섹터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별 그리고 sektor별의 엄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장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처럼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상승이 단기에 그치는 것이 확실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또 커지고 있고요.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면서 금값, 유가가 동반 강세를 보였죠. 이에 따라 유가 관련주들 6에서 7%대까지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매일매일 급격하게 변하는 느낌이 들어서 또 대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면밀하게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개장 직후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또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투자에 성공한 머스크. 대표적인 관련 기업이 역시나 테슬라겠죠. 자율주행 규제를 손볼 수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테슬라는 간밤에 5%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가안들,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 총 3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완전 자율주행차의 연간 배치 한도를 현재 2,500대, 업체당 2,500대에서 10만 대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제 완화, 이 한도 부분에 대해서는요, 트럼프 일기 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막히면서 현재는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2기 내각이 구성되고 행정부가 진행되게 됐을 때 내년에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운전자가 앉아야 하는 의무사항도 완화가 되고요. 운행을 허가권을 각 주에서 이제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각 주가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A주에서 허가를 했는데 B주에서 허가를 안 했다면은 A주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방정부가 이 허가권을 갖게 된다면 미국 그 어디서든 자율주행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조금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테슬라에게는 당연히 이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해석들이 더해지면서 간밤에 테슬라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일부 언론에서는 테슬라가 앞으로 완전 자율을 통해서 매출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서를 통해서도 수익을 많이 얻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더해주면서 주가에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 테슬라의 주가 추이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테슬라의 주가 한 달간을 보게 됐을 때는 5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내년에는 저가형 전기차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내후년 2026년에는 사이버카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나 아직도 규제가 확실히 풀어지진 않았고 보조금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매도 실현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 기대감 속에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트럼프에 대한 우려, 우리 시장 관세라던가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사실 머스크가 이 트럼프와 손을 잡았을 때 기대됐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자율주행과 로봇, 이와 함께 우주항공과 2차 전지까지 긍정적으로 거론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당선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안도 함께 고개를 들면서 머스크가 배신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전기차 비중을 보게 된다면요, 점유율 자체가 경쟁사에게 뺏기면서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보조금을 폐지하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테슬라는 이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고 축소하는 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 영업이익 추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만 2022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많이 꺾이기도 했는데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자율주행이라고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훨씬 더 많은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은 급감하고 있고요.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산업 피해는 지금 직접적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면서 봤던 게 트럼프 트레이드의 유효 기간이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다. 중순부터는 이제는 실적을 중심으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코멘트를 봤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우리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피할 수 없다는 거겠고요. 그렇다면 트럼프 트레이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군들을 잘 선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움직임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2차 전지에 대한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로봇, 우주 관련된 기업들과 배터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돌파구, 그 해답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듯합니다. 어려운 시장이고 트럼프와 관련돼서 피해를 보는 업종들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투자 모멘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방법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종목별 시그널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별로는 어떤 시그널들 보내지고 있을까요? 종목 시그널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정유주들이 강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졌고요.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펼쳤습니다. S올과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6에서 7%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간밤 국제 유가는 3% 넘게 올랐죠. WTI 선물이 전거래보다 3.19% 오른 배럴당 69달러 1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다시 지정학적 갈등이 불거진 영향이 컸고요. 또 노르웨이의 원유업체인 에퀴노르가 서유럽 최대 유전의 생산을 정전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점 역시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네,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자율주행차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 퓨런티어는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해서 연방 규제 체계를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것이다 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고요. 현재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주 단위의 규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방 차원으로 통합된 규제 체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발열 문제로 인해서 전반적인 투심이 약화하는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고요. 엔비디아가 시총 2위로 내려앉으면서 SK 하이닉스 역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장 전에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최신 AI칩 블랙웰에서 과열 문제가 발생한다는 보도에 주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과열 문제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 엔비디아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이 깔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CJ제일제당 오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사업부 매각 전망이 있는데 이에 따라 주가는 오름세를 펼치고 있고요. CJ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바이오 사업부 매각 주관사로 모건 스탠리를 선정하고 인수 후보 기업과 접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몸값은 약 6조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메리츠 증권은 바이오 사업의 매각을 통해서 1차적으로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2차적으로 글로벌 식품 사업 확대를 위한 M&A로 이어지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가지 헤드라인 전해주셨는데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에 그 트럼프 당선인과 정부 효율성 부서의 수장이 된 그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꽤나 좀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전망에 테슬라가 5.62% 상승하며 독보적인 흐름을 미국에서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트럼프 당선인을 포함 정권 인수팀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규제 체계를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동안 이어왔던 주 단위의 규제를 벗어나서 연방 차원에서 통합된 규제 체계를 만들어서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좀 피력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규제의 대상이었던 기업과 기업인이 규제를 좀 철폐할 수 있는 정부 효율성 부서의 수장이 되면서 일단은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이 필요 없는 자동차가 운행되면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이 테슬라의 미래를 걸어온 일론 머스크에게는 직접적인 이득이 엄청날 것이라고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 카메라 공정 장비로 만드는 퓨런티어라든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라이코, 모트렉스 같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오후장에서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비디오 관련 IP 전문 업체인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P 분야에서 한 20년 정도 업력을 바탕으로 150개 이상의 기업에 IP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비디오 IP는 초고화질 비디오 처리 그리고 영상 분석 솔루션으로 현재 시장에서 매우 주목하고 있는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IP 관련 플레이어는 국내에서는 일단은 칩셋 미디어가 유일한 업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야를 좀 넓혀서 글로벌 플레이어를 확인해 봐도 중국에 이제 베리실콘이라는 회사가 있고 프랑스의 알레그로라는 총 3사가 글로벌 과점 형태로 기술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당선인의 지명으로 정부 효율성 부서 수장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를 철폐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비디오 IP 관련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가 칩셋 미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의 대중 관련 반도체 규제 강화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중국은 자체적으로 AI 투자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동사에게는 큰 기회가 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올해 9월에 특히 중국 반도체 회사와 영산 전용 인공지능 반도체인 MPIP인 CMMP를 단일 최대 규모의 66억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향후에도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재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는 뭐 G사의 모바일향 IP라든지 Q사의 AI PC향 라이센스 같은 굵직굵직한 계약이 나와준다면 올해 내내 조정을 받았던 주가를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강한 수급이 오늘 들어오고 있는데 충분히 매수가 유효해 보이고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1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수급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우리 시장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담아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어제 1거래일 만에 삼성전자를 매도를 선택했던 외국인, 오늘은 다시금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네이버 이달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금융 지주사들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페루와의 계약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남미 시장 진출이 점점 더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 외국인은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 보게 된다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이름 올리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은 담는 반면에 한화는 매도를 하고 있고 바이오주들 여전히 투심이 안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향해서 매도를 선택했습니다.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을 보게 된다면 알테오전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BHI 오늘 원전주 좋습니다. 파마리스 리쥬란과 관련된 모멘텀 속에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JP 엔터테인먼트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JP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로 인해 오늘 다시금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2%, 영업이익도 두 자릿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돌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해져서 또 새로운 그룹이 또 데뷔를 했습니다. 넥스지인데요. 오늘 미니 1집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시장에 대한 더 방향성이 확실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JP 엔터 오후장 들어서도 탄력이 둔화되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탄탄히 받쳐주면서 7% 이상의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상위 종목에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의 수급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 유가증권 시장에서 원전 관련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원전 기업으로도 오랜만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완성차 기업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를 향해서도 매수 우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현물 시장에서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던지고 있고요. 유한양행에 대해서도 매도 선택, 최근에 밸류업 기대감에 주목을 받았던 HMM에 대해서도 매도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된다면요. 루닛에 대해서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외국인의 물량 출회를 기관이 좀 소화해주고 있고요. 바이넥스와 같은 바이오주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선별적인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시장에 입성한 신규 세력이 두 종목을 향해서는 차익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뷰노가 흐름이 좋습니다. 뷰노 조금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의료 AI 관련된 기업 주인공이 루닛이었다면요. 오늘은 뷰노입니다. 흉부 엑스레이와 관련된 FDA 허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직후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현지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영업에 대한 이하 투자도 더 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기간의 매수세에 강력한 출발을 했던 뷰노가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현재 구간 6%가량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일봉상으로는 음봉을 그리고 있고요. 윗골이 살짝 달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업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럭스입니다. 드론 기업이네요. 미국이 중국산 드론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에이테크스를 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전에만 해도 이제 드론을 막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좀 재미를 봤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에이테크스도 사실 300km이기 때문에 그 전엔 하이마스만 쏠 수 있었잖아요. 하이마스는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에이테크스도 300km가 되지만 우크라이나 국경 끝에서 쏴도 러시아 서부 지역 조금 건든 거 빼고는 소용이 없대요.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전장을 뒤로 밀어버리면 무기를 다 빼버리면 안 닿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뭐 그거를 핑계로 해서 이제 푸틴은 또 뭐 3차 대전 운운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장남은 전 그때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친하게 얘기하고 비공개 회담 뭐 2시간 했다고 하길래 트럼프 입김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가 봐요. 또 트럼프 장남이 또 올렸잖아요, 글을. 우리한테 다 떠넘기는 거냐고, 트럼프한테. 근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바이든이 그 마지막 며칠을 안 남기고 에이테크스를 허가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것도 사실 웃기죠. 다 미국의 허락을 받고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근데 거기서 일단 이제 드론으로 엄청난, 일단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요. 드론으로 빨리 만들 수 있고, 드론에다가 이제 공격형 무기를 달아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런 것들로 많이 효과를 봤는데, 이 에이럭스가 만드는 거는 그쪽 분야는 아닙니다. 지금 이 교육용 드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 우리가 워낙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너무 많이 등장을 하여 드론 하면은 뭔가 공격 무기가 달려 있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이제 박혀버렸어요. 물론 그 아예 정치면이나 전쟁 그 기사를 안 보신 분은 또 그렇게 안 생각하시겠죠. 그냥 일반 학부모 분들 뭐 과학 잡지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른 걸 떠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 뉴스나 이런 것들 많이 보기 때문에 드론을 주로 거기서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지금 사실. 네. 교육용 드론이라고 해서 과학경시대에서 드론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는 것보다는 비중이 훨씬 이쪽이 높아요. 그래서 에이럭스도 약간 이미지가 그렇지만, 에이럭스는 정확히 캐시카우가 지금 교육용 드론이고, 지금 요즘 아이들은 드론이라던가 코딩 수업이라던가 10년, 20년 전에 그 초중고를 다니시던 분들에게서는 들어보지 못한 수업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하고 코딩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을 만드는데 코딩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코딩 학습 중에 코딩을 이용한 드론 만들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에이럭스가 이제 제공하는 거죠.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 드론 다 제공을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방과후 학교라고 요즘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아니면은 영어 유치원이나 보내시던 분들이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버리면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면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12시 30분에 집에 와버린답니다. 나머지들도 1시에 끝나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유치원 어린이집 할 때는 3, 4시에 오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이랬는데 2시, 1시 반에 12시 반에 와버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맞벌이 같은 경우는 아예 돌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과후 학교 시장이라는 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과후 학교 수업 여러 가지 있어요. 태권도, 바이올린. 그걸 신청을 하면은 이제 4시 반 이렇게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과후 학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바로 에이럭스가 그 시장을 노린 것이죠. 방과후 학교 시장에 코딩 교육이 반드시 있고요. 대부분의 학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코딩을 이용한 드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국의 2,500여 학교의 교육 현장에 이미 제품 공급을 지금 한 상태예요. 레퍼런스가 있는 상태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것이라던가 교육 운영, 학원 사업 이런 데서 이 매출의 절반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용 드론 이런 걸 만드는 것이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도봉구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34년 만에 상장 기업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봉구청장이 직접 에이럭스 이 대표님이 카이스트 출신이더라고요. 카이스트 출신 이 대표님을 만나서 이 드론 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장면도 뉴스에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2025년에 CES 혁신상, 그리고 2024년에도 2024년에 받는 게 2025 CES 혁신상이고요. 작년에 받은 게 2024년도 혁신상입니다. CES가 이제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잖아요. 여기서 작년에 뭘 받았냐면은 스탠드 얼론 코딩 로봇 비누를 받았습니다. 비누. 그러니까 비누 얘가 뭐냐면은 바로 코딩을 학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코딩을 학습하려면은 뭔가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네트워킹이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 비누의 특기점은 컴퓨터가 아니고요. 네트워킹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코딩을 배울 수 있는 로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의성이 뛰어난 거죠. 네트워킹이나 컴퓨터 연결이 필요가 없는 코딩, 이 학습하는 로봇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뭘 받았냐면 바로 이제 지금 캐시카우인 드론입니다. 코딩 드론이죠. 코딩 드론하고 드론 게임 플랫폼. 그러니까 코딩을 통해서 드론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 드론을 통해서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플랫폼. 요걸로 게임 및 e스포츠 분야 2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일SM이라는 플랫폼도 만들었어요. 이 네일SM이라는 플랫폼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품도 구매할 수 있고 이 제품을 교육할 수 있는 코딩 교육자도 여기 들어와 있고 여기 이 지금 뭐 교구제를 구매 임대할 수 있는 그곳 그리고 강사 그러니까 뭐 숨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숨고 우리 숨고에서 막 우리 집안에 있는 뭐 전구 갈 사람, 뭐 타일 갈아줄 사람 찾잖아요. 네. 거기에 뭐 모든 기공이나 이런 사람들 다 들어와 있고 자재도 살 수 있고 그런 이 드론 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동체 무게가 250g 미만인 초경량 드론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교육용 드론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했지만 네. 그렇게 전쟁에서 쓰이는 고중량을 쓰면 큰일 나겠죠. 아이가 그냥 코딩으로 어설프게 만들었는데 코딩이 어설퍼서 드론이 확실히 날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교실로 떨어져 버린다. 그럼 대형 사고가 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에서 하고 있는 드론이 그렇게 전장에서 쓰이는 무거운 드론이면 큰일 나죠. 직접 날려볼 텐데요. 그렇죠? 운동장에 가서 직접 날려볼 텐데 그때 추락을 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쵸. 그래서 250g 미만의 초경량을 유지하는 안전을 위한 스펙에 초점을 맞춘 교육용 드론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 시장을 지금 다 통제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고중량 이쪽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차이냐면 아까 전에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초경량으로 교육용 맞춤형으로 만든 건데 이제 동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고중량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이 구용 가능한 이거를 드론 활용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 교육 시장에 머물던 걸 이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네. 이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뭐 전쟁에서 쓰이는 걸 수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에 지금 일손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르신들만 많고 젊은이들이 떠나가지고. 그래서 농약 살포라던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없죠. 그런 것들을 이제 드론이 대체할 수가 있고 그런 시장으로 진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용에서 충분히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를 조금 높이고 중량을 높이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지금 9월 달에 통과된 미국 하원에서 세계 최도의 드론 업체 이 중국의 DJI 이쪽을 지금 막았습니다. 신규 제품을 미국 내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급등한 이유가 뉴스가 나왔는데 에이럭스 측의 인터뷰가 실린 기사가 떴습니다. 현재 미국 공군과 소형 드론을 납품 논의 중에 있다는 관계자의 인터뷰가 실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뜬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캐시카우는 확실하고 무려 2,500여 개의 학교에 납품을 한 이 레퍼런스가 있어서 교육용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활용 시장으로 넘어가려는 찰나에 이 지금 에이러스 측의 미국 공군과의 소형 드론 납품 논의 중이라는 인터뷰 기사가 실리면서 어떤 포트폴리오 확장 측면에서 조금 그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 생겨서 일단 급등을 했고요. 네. 그 전에 급락을 했었던 것은 굉장히 조금 너무 공모가가 뻥튀기 됐다는 여론이 지금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했던 주관사가 팔았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래서 급락을 했다가 요 사이 며칠 사이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럭스 드론주에 엮여있긴 하지만 교육주 성격이 그동안 많이 강했네요. 에듀테크 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양질의 미래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활용 시장까지 넓힐 수 있을지 이와 함께 주가도 함께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딥노이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딥노이드 비롯한 의료 AI 쪽이 또 시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딥노이드 역시 의료 진단, 판독 보조, 질병 조기 진단을 하는 그런 의료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네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게 갈 때 삼성전자가 지분인수 네. 소식으로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뉴로메카라는 종목도 갔었고 그것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왕을 두산 로보틱스한테 넘겨줬죠. 그때 이제 로봇주가 상당히 강했는데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달려들자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져볼 수 있는 실물이 있는 로봇이었고 이제 만져볼 수 없지만 이 가상의 로봇, 인공지능 로봇 쪽이 또 가기 시작했죠. 루닛, 뷰노, 딥노이드 이게 3대 장입니다. 지금 요 인공지능 AI 3대 장이 누가 먼저 흑자 전환할 것인가가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업 소식도 지금 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지금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데 루닉, 뷰노, 딥노이드 각각의 어떤 그 특색들이 있어요. 일단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인공지능 AI 3대 장이라고 했지만 실제 지금 돈을 다 벌고 있는 것은 의료 AI가 아니고요. 산업용 AI에서 돈을 대부분 벌고 있습니다. 의료 AI를 거기를 주요 매출원으로 꿈꾸고 있지만 회사에서 말하는 것도 산업용 AI 일단 본업을 이 지금 캐시카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쪽을 주력으로 하는 비전으로 한 걸음 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산업용 AI 같은 경우에는 딥 시큐리티랑 딥 팩토리 솔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딥노이드는 전부 다 제품이 딥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보안 담당하는 것은 딥 시큐리티, 공장 자동화는 딥 팩토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적용이 됐냐? 2020년에 관세청과 협력하여 불법 복제품 판독 AI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김포공항 보안 검색대에 AI 자동 판독 솔루션 이게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공항공사랑 한국공항공사와 스카이마루 딥 시큐리티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포공항 보안 검색대에 그 탑재되어 있는 딥 시큐리티 앞에 스카이마루를 붙여놨는데 이게 항공 보안 검색을 위한 보안 AI 솔루션입니다. 항공 거기서 막 총기, 검, 폭발물 이런 것들을 기내 반입하는 불순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거를 빠르게 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 시큐리티는 우리 지상에서 검색대에서 쓰이는 거고 스카이마루는 스카이가 붙었잖아요. 비행기에 타고 테러분자들이 탈 때 그때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즈베키스탄 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같이 공동 개발한 것이다. 네. 이것을 공동 개발해가지고 지금 해외 항공사에다가 팔려고 지금 딜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딥팩토리 솔루션 요게 있죠. 딥팩토리 솔루션은 인천항만공사, 국회 사무처, 정부 세종청사, 원자력연구소, 국가정보자원관리관 이런 데 벌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료 AI죠. 여기가 일단 딥노이드가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곳이니까요. 일단 여기서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딥파이라는 개념이 하고 딥팍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딥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이 몸값이 높은 이유가 개발자가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맡는 일은 많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맡기려면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진행을 못하니까 아예 지금 딥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아까 전에 코딩이 나왔지만 코딩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반인들도 쉽게 이 의료 AI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딥파이를 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딥뉴로, 딥체스트, 딥렁 이 세 개입니다. 제일 먼저 있는 게 딥뉴로인데 딥뉴로니까 이제 뇌 동맥류, 뇌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 뇌에 관련된 거가 이미 올해 3분기 기준으로 24개 병원에 지금 꽂힌 것으로 나와 있고요. 연말까지 80개를 하겠다는데 지금 연말까지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 24개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뇌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 검사 MRA 의료 영상에서 뇌동맥류 검출 및 관련 정보 제공하는 AI 진단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의사분들이 너무 하루에 판독할 게 많다 보니까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들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맡기는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를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체스트. 이게 요즘에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게 FDA에 도전하는 품목이 딥뉴로가 아니라 딥체스트니까요. 체스트니까 여기겠죠. 폐 부분. 흉부 엑스레이에서 이상 부위 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뉴로는 뇌, 딥체스트는 흉부, 딥렁은 폐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흉부 엑스레이에서 이상 부위를 검출해서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시스템이고 이것도. 그리고 이게 FDA에 허가를 냈었는데 5월 달에 서류를 보완하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이제 마지막으로 딥렁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이제 저선량 흉부 CT 영상을 통해서 폐 결절의 위치랑 악성 여부를 판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진이 놓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폐암의 경우는 병리학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병리학적으로 진단을 해야 하려면 침습, 그러니까 안에 조직을 떼어내야 돼요. 그리고 폐 조직을 떼어냈다고 하더라도 숨어 있는 거는 찾기가 힘든 거죠. 그렇다고 폐 조직을 다 떼어낼 수는 없잖아요, 환자의. 일부분을 떼어놔서
조직 검사를 하는 건데 일부분에서 검출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환자가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선량 CT 영상으로 비침습적 방법으로 만약에 폐암 진단이 가능하다면 아주 좋겠죠. 바로 그거를 딥렁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딥유로, 딥체스트, 딥렁 이게 전부 다 과가 다르지만 그 의료진들의 어떤 실수 혹은 피로감에 따른 부분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아니면은 알지 못하는 부분을 판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결국에 아까 산업 AI로 돈을 버는 거, 막 보안 검색대에서 돈 벌고 무슨 복제품 거기서 돈을 번 걸로 캐시카우를 만든 다음에 지금 여기다 지금 의료 AI에 투입을 하여 지금 딥체스트를 FDA에 이미 넣어놨고 딥유로, 딥렁이라는 무기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뷰노, 루닛, 딥노이드 이 각자 루닛, 뷰노는 또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각자의 무기들을 가지고 누가 먼저 흑자를 냈느냐. 지금 이 싸움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딥노이드 의료 AI 관련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3대장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하게 될지 관전 포인트로 삼아 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모멘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엄선해서 선별해서 봐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미국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왜 이렇게 자율주행이 주목받고 있는지 우선 파트너님 시각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율주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전제로 합니다. 네. 전기차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있어야만 그 위에 자율기술이라는 걸 포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테슬라가 가장 전기차에서 앞서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술적으로 완성도 위에서 이제 3단계, 지금 자율주행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 3단계부터 인간의 관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전기차 자체의 기술이 발전하고 그 위에 포팅되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실제로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자동차들이 우리 길 위에 달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된 것이죠. 여기다가 이 3단계 자율주행이라는 건 기존에 우리가 그 자동차의 그 운전자가 관여하는 수준이 그 이전보다는 1단계, 2단계보다 훨씬 줄어든 상태지만 여전히 운전자가 관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가장 앞서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오토파일럿 기술 자체가 전기차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면서 이 전기차로,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는 오토파일럿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그런 하드웨어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현대차도 이 3단계 그 자율주행 기술을 포팅한 승용차를 내놓으려고 했지만
이게 작년 하반기에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내놓겠다고 얘기했지만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현대차 자체가 기술적으로 여전히 성숙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런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M&A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상장사들이 꽤 있는데요. 이 상장사들에 대한 M&A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일론 머스크의 그 트럼프 2기 내각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각종 규제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오늘 오전부터 계속 이런 뉴스가 나왔겠지만 이러한 그 규제 해소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시행, 그 법규나 또 규제 같은 것들이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더 갈 길이 먼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발 훈풍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전기차의 기술력이 있는 상태에서 입히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율주행의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3단계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 단계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기술은 어느 정도 와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말하는 게 레벨 3인 거죠. 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그 코로나 전에 네. 그 나고야에서 그 자동차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나고야는 바로 그 옆에 그 일본의 그 도요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동차 전시회 할 때 도요타 그 연구진들 나와서 자신들의 기술을 갖고 이제 많이 뽐내기도 하는데요. 네. 그 예전에 가서 들어봤을 때 그 이 3단계 자율주행을 2025년에 이 도요타는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3단계라는 게 그 예전에 그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이 정의를 내린 것들이 있는데요. 2단계까지는 인간이 이 관여를 해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얘기했지만 3단계부터는 인간의 관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직선 도로에서는 인간이 관여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안전하게 앞뒤 거리 또 양옆에 움직이는 자동차들을 인식해서 그거를 제어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수준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이 대도시 즉 우리 통신망 5G 통신망으로 이 관제실에서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4단계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4단계부터는 인간의 참여가 현저히 줄어들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의 고속도로까지도 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고 5단계 가서는 이제 완전히 운전자의 관여 없이 자동차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 자동차에 완벽하게 포팅이 돼서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자를 5단계까지로 나눠서 이게 자율주행을 구분하는 것은 이 미국의 그 미국 자동차 공학회가 예전에 규정을 한 것인데요. 아직까지도 3단계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기술의 발전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최근에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율주행이 지금 갑자기 좀 속도를 붙으면서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도 궁금한데요. 왜 지금 이 시점에 네.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의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 자동차를 사게 되면 테슬라에서 이 매년 자동차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전기차는 그 자체로 전기로 굴러가는 저 모터와 그러니까 엔진 없이 모터와 배터리만 갖고 움직이는 자동차 같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매년 그 시장 환경과 도로 사정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업데이트 해줘야만 이 전기차가 제대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 업데이트를 해주려면 이 자동차 자체가 전기차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기술이 발전하면 이 자율주행 기술도 함께 발전을 하고 더 나가서 전기차의 완성형은 바로 자율주행차 5단계가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그 5G 통신망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그 반도체 칩의 성장에도 그러니까 발전에도 한계가 있지만 이 5G에서 6G로 완전히 이동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요. 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과연 그 사고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요? 자동차에 타고 있는 동승자일까요? 아니면 자동차를 만든 그 회사일까요? 아니면 그 사고를 당한 피해자일까요?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자율주행 차를 타면 운행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 책임일 네.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이 제도적으로 이런 네. 것들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가장 크게 이제 보험사와 이 자동차를 만드는 우리나라 치면 뭐 현대차나 기아차가 네. 되겠죠. 이런 자동차 회사들과 이 보험 회사들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이 법과 제도가 정비가 돼야만 이 전기차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우리 도로에서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이야기를 듣다가 파트너님께 궁금한 게 그렇다면 현대차가 사실 지금 전기차 보조금 부분도 있고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강화를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자율주행과 조금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가 네. 5단계까지 아까 말씀드린 3단계를 지금 구현을 하고 있고요. 네. 4단계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테슬라는 내년에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봇 택시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게 실제로는 3단계입니다. 하지만 네. 3단계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에 그 통신망이 갖춰져 있는 대도시에 네. 제한돼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이 로봇 택시 같은 게 강남에 굴러다닙니다. 네, 버스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어디까지나 3단계에 그 고정되어 있는 거리에 고정되어 있는 도로만 네. 그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4단계부터는 그런 규제가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도시와 도시를 사이에 이제 그 지방도로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단계가 되면 완전히 사람이 차에 누워서 자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얘기고 실제로 네. 이 자율주행 3단계를 로봇 택시를 2026년에 네. 뭐 상용화하겠다고 했지만 법과 제도가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기 네. 때문에 요번에 그러니까 두 단위에서 연방으로 한다죠.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 참여를 하면서 규제 해소를 하겠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말이 2026년이지 실제로 2025년 내년에도 이 로봇 택시를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굴러다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바꾸는 게 저항이 워낙 심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택시라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바로 옆에 달리고 있는데 내가 인간이 운전하는 차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교통사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도 아직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복잡하네요.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법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술의 발전은 하나둘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듣다가 좀 안타까운 점이 5G 통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좀 먼저 선도적으로 좀 주도를 했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그리고 중국에까지 뭐 추격을 당하고 있는 기분이라서 우리가 이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초격차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좀 빠르게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국내에서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트너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럼 현대차가 기술을 탐낼 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잘 찾아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그 작년에 네. 정의선 회장님이 자신 있게 연초에 그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포팅한 차를 승용차를 내놓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작년 연말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내에 이 관련 기술 분야에 드는 인물들이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 회장이 직접 얘기한 그 약속한 부분을 못 지키게 됐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대차는 이 3단계 자율주행 그 승용차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초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다임러 벤츠가 이 자율주행 기술이 포팅된 차를 판매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다임러 벤츠가 한 10대 정도를 판매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소비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이 얼리 어댑터 외에는 아직 없는 상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사 중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라면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 오토에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총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이 포팅된 차를 판매하게 되면 그 수익은 한 대당 얼마씩 현대 오토에버의 기술 라이센스 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퓨런티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퓨런티어는 테슬라의 자동차, 전기차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오토파일럿이 운영되는 여기에 이제 전장용 카메라를 만드는 그 공정 장비를 만듭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프론티어는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카메라나 센서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또 그 만들어진 카메라와 이 센서를 검사하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장비라는 걸 굉장히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넥스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넥스칩이라는 회사는 이 아파치 칩이라고 해서 자동차 자율주행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칩 자체가 전기차에 들어가면 전기차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칩이 되고, 로봇에 들어가면 로봇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칩이 됩니다. 그만큼 이 자율주행 칩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칩셈 미디어도 있고요. 라이컴이라는 회사도 있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회사죠. 근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아마존 프라임웨어라고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면 드론이 막 날라와서 뭐 아마존에 책을 배송한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셨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송용 드론의 레이더를 개발하는 그런 계약을 맺기도 했던 회사였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량용 카메라를 만드는 그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들도 있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라이다나 레이더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까지 지금 차례대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종목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언급해 주신 종목군들 가운데 우리가 그나마 좀 눈여겨볼, 좀 가장 빠르게 대응해 볼 만한, 또 파트너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어떤 건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망주 좀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오늘 네. 오후 방송에 출연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퓨런티어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진짜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렇죠. 퓨런티어가 아침에는 두 자릿수 10% 넘게 20% 급등했었습니다.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랬다가 네. 지금 아까 오후에 방송 돌아가기 직접 보니까 뭐 한 6%, 7%까지 떨어진 것 같던데요. 네. 그러다 보니 상승률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퓨런티어라는 회사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나 센서를 만드는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장비를 그 테슬라가 주문을 해서 이 회사가 만들어서 그 테슬라의 공장에 그 라인에 맞춰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줘야만 거기서 이제 이러한 카메라도 만들 수 있고 센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적용한 이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퓨런티어는 기본적으로 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생산되는 게 늘어나기 전에 먼저 발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퓨런티어가 올 연초까지는 수주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까지 많았지만 올 연초 들어와서 수주량이 굉장히 줄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기차 레짐 현상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렇지만 이 퓨런티어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다시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의 로봇 택시를 이제 런칭하는 게 2026년을 예고했지만 그보다 먼저 될 가능성이 크고, 주고객사인 테슬라 쪽에서 2025년에 저가형 모델 2를 내놓기로 했는데, 이 모델 2는 말 그대로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할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론티어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기대감을 더 갖게 하는 그런 종목인 것이죠. 테슬라의 판매가 늘어날수록 선제적으로 먼저 지금 수익에 더 잡힐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퓨런티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퓨런티어가 어떠한 고객사를 갖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우리가 가격 전략을 잡을 때 얼마 정도의 밴드로 좀 접근해야 될지도 오늘 또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수가도 중요할 것 같고 어떻게 또 정리해야 될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오늘같이 이게 급등을 해서 출발했을 때 네. 따라가서 잡으신 분들은 오늘 좀 망연자실할 겁니다. 왜냐하면 6%예요. 그 자율주행 관련주가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모두 그 아침 고가보다는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 프론티어의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다시 한번 이제 백브리핑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매수가는 한 23,000원 정도로 예상해 보시고, 손절가는 2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35,000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까지 연장해서 수주가 늘어나면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를 두고 목표가를 제시해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26,500원대 지금 현재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매수가 23,000원, 조금 더 눌림목 구간 왔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주가 상승세가 단기에 그치면서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연이은 주가 하락과 또 외국인들의 이탈로 인해서 승부수를 띄우기는 했지만 그 효과의 연속성 측면이 다소 아쉬웠는데요. 삼성전자는 향후 1년간 자사주 10조 원을 매입할 계획을 밝혔죠. 이 3조 원 규모의 자사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3개월 내에 매입하고 소각한다고 전했고요. 나머지 7조 원에 대해서는 매입 시기를 추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사주 매입 카드 기대와 물음표가 공존했습니다. 확고한 주가 방어 부양 의지를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 반전 가능성은 제기가 됐었고 주가가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대자주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대출 분할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됐고요. 또 실적 우려에 대한 여전한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시 찝찝했던 것은 또 개인이 미워도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삼성전자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셀 삼성을 외쳤다는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반짝 순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온 월요일에도 삼성전자를 결국 순매도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유의미한 순매수 규모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아쉬운 상황인데요. 이 자사주 매입이 나온 다음에 증권가에서도 종합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사주 매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의 하방 지지선을 제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의 성장 기대감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KB증권의 경우에도 중장기 관점의 주가 상승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HBM4에서의 주도권 확보 그리고 범용 메모리 재고의 뚜렷한 감소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영증권 역시 매입 자체는 가뭄의 단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단 과거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IM증권도 경쟁력 회복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아직은 본격적인 매수 시기가 아니다라고 짚기도 했는데요. 이제 단기적으로 남아있는 이벤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12월 초 삼성전자의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들이 또 단기적으로 실적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켓무버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될 이슈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대율 의원의 박정식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제부터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들려왔던 게 엔비디아 블랙엘의 그 발열 소식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 1% 이상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이 블랙엘에 대해서 지금 순조롭게 생산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발열 문제가 거론이 될 때마다 주목을 받는 게 그러면 서버 시스템을 냉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꼭 구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수 불가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렇다면 이렇게 발열 시스템을 잡을 수 있는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봐야 하는지, 과연 승자 우리 종목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네, 어떤 종목일까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저는 국내에서 S-오일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오일, 어쨌든 액침 냉각 시장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봐야죠. 계속 봐야 한다. 네. 그러면은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네, 저도 이제 액침 냉각 내년부터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요? 아직 한 달 반 남았네요. 왜냐하면 네. 블랙웰이 네. 2026년에 상용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되면서 많이 이제 쓰여질 예상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한다면 2025년부터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KN솔을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KN솔. 그러면 KN솔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박수범 대표님, S-오일을 언제 바라봐야 된다고 보세요, 그럼?
전 지금도 좋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좋다고 보세요. 네, 그럼 네. 그 투자 포인트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네. 지금 뭐 아무래도 네. 그동안 이제 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뭐 가정용 PC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 공냉식으로 지금 현재 열을 좀 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공냉식으로 하다가 이제 발열이 너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연산 처리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순행식을 하고 있고 순행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열이 좀 강해지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렇다면 액침 냉각유에 서버를 아예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버에 이제 과부하되는 이제 발열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는 건데 뭐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는 약 40% 정도 더 발열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국에 있는 뭐 기업들도 있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이미 지금 현재 액침 냉각유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현재 GS 칼텍스가 또 있고요. 뭐 그에 따른 이제 SK무브가 있죠. SK무브 같은 경우에도 SK텔레콤이 또 서버를 이용해서 거기 있는 서버를 이용해서 액침 냉각유로 했는데 성공적인 테스트를 했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빠르게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델이라는 또 서버 1위 업체죠. 전 세계 서버 1위 업체인데 여기도 지금 현재 뭐 올해 초부터 조인을 해서 작년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조인을 해서 지금 이제 델 쪽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앞으로 뭐 발주가 일어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신호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S-오일 또한 개발이 완료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 12월 달 안으로는 완료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액침 냉각유를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건 그만큼 액침 냉각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1조 원 시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대략 한 2040년 정도 되면 42조 원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지금 제품들을 개발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해외 기업들과의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조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 관련 종목들에게는 정말 긍정적이다. 뭐 그중에서 저는 S-오일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액침 냉각 관련해서 S-오일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 지금 약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좀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S-오일의 최대 유저가 사우디의 아람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S-오일이 액침 냉각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뭐 S-오일을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정유 관련된 업체들이 전기차나 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에도 힘입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게 액침 냉각유 시장을 좀 선제적으로 확보하기에 노력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S-오일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지금 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종목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그 액침 냉각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액침 냉각유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이걸 사들이는 회사가 있을 텐데 지금 기름 쪽, 그러니까 액침 냉각에 들어가 있는 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K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설비를 만드는 회사인 거죠? 네, 클린룸도 만들고 있고 이제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액침 냉각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이제 공사를 하는 거죠. 설비 공사를. 설비 공사업체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이번 이슈가 나온다면 그나마 이제 글로벌 1위 액침 냉각 기업의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도입해서 이 이머전 쿨링 시스템 시공을 할 수 있는 이 K&솔이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렇게 액침 냉각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기가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그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발열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게 되는데 본격적인 양산은
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내년 중반 정도부터 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년 중반에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양산이 되게 된다면 내년 중반부터 내후년까지 그 기조가 좀 이어져 나아가면서 아무래도 이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액침 냉각을 동시에 활용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된다면 현재 인텔과 협력 중으로 알려진 이 액침 냉각 1위 기업인 서브머가 가장 많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서브머 같은 경우에는 이 델과 슈퍼마이크로까지 협업으로 같이 이 액침 냉각 기술을 적용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머스크의 xAI의 데이터 센터 또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AI 서버를 담당하는 델과 슈퍼마이크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블랙웰을 데이터 센터에 가장 먼저 적용시키면서 액침 냉각을 하게 된다면 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AI를 서버 담당하는 슈퍼마이크로가 가장 먼저 적용을 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거는 이제 서브머사의 액침 냉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 이 서브머사의 액침 냉각 기술을 도입해서 이머전 쿨링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K-엔솔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게 된다면 K-엔솔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아까도 언급되었다시피 이 액침 냉각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는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중반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세의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언제였죠? 한 대략 8월 달 2021년 8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 다시 2023년 7월에 24개월 정도 지나서 또 한 번 고점을 지금 찍고 지금 현재 대략 저도 어느 정도 좀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한 7개월 정도만 더 흘러가게 된다면 지난번 24개월 정도 흘러서 고점을 찍을 시기가 대략 대등적 수치로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내년 6월 정도의 이 대등적 시기가 맞물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블랙웰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랑 맞물리는 상황이죠. 시세 분출 그 간격 또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K-엔솔을 만약에 저점에 매수하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본격적인 시세 분출 시기를 노리신다면 내년 중반부터 노리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일봉상 흐름을 조금 보더라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조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국면에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조금 횡보하고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강력하게 실리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바닥권에서 서서히 매집을 해 나아가는 특정 세력의 또 유입이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장기적인 매집 포지션이 나오게 된다면 내년 정도의 시세 분출을 우리가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K-엔솔 액침 냉각 대표주를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저점 매수에 나선다면 지금 13,000원대부터 서서히 이하로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을 노리신다면 내년 1분기 이후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액침 냉각 시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기 좋을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 두 분께서 해주셨으니까 종목 잘 기억하셨다가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액침 냉각 이야기해 봤고요. 계속해서 신민영 앵커와 함께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미용 시술에 널리 쓰이고 있는 보톡스 이 제품을 두고 휴젤과 대웅제약, 메디톡스 3사가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3분기, 올해 3분기에는 휴젤이 가장 돋보이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휴젤은 사업 호황과 더불어서 소송 리스크까지 해소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까지 받아가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하면서 1,051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나면서 534억 원의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했습니다. 보틀레스 매출액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최대
톡신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보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면서 647억 원 기록했습니다. 수출액의 경우에도 7월과 9월에 이뤄졌던 미국행 선적 영향으로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73%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이뤄냈고요. 419억 원의 순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지역별로도 보틀렉스 매출액 증가율이 눈에 띄었는데 특히 북미와 남미 지역에서 62%의 성장세를 나타냈는데요. 결국 보톡스 3사의 실적을 가른 것은 해외 실적이었습니다. 이 해외 실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보톡스 3사 모두 해외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톡신 시장이 가장 큰 데다가 미국 톡신의 단가 역시 가장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현지 파트너사 베네브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연내 보틀렉스, 수출명 레티보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럽에서 또 70여 국가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웅제약 역시 올해 누적 나부타 매출 중에 8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을 했고요. 미국 미용 시장에서 매출 2위를 달리면서 빠르게 성장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세계 68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한 바 있고요. 80여 개국과 파트너십도 체결했습니다. 수요 상승 대비 제조 시설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화성 3공장을 이에 따라 건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메디톡스의 경우에도 해외 시장 진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 사우디, 콜롬비아, 홍콩 등 36개국의 메디톡신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량 추가 생산을 위해서 오송 3공장의 수출 국가별 제조소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현재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톡스 3사 모두 해외 진출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4분기와 내년에는 해외 성과가 실적에 희비를 더 가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할 만한 이슈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GS를 좀 말씀 좀 드리고 GS 요? 싶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의 핵심 포인트가 뭐 지금 새롭게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정책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석연료 관련해서 좀 옹호자를 할 수 있는 크리스 라이트, 이분이 에너지부 장관에 임명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러시아 쪽에서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허용을 했죠. 허용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러시아 쪽에서는 3차 대전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서부 텍사스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브렌트유도 3% 이상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좀 앞에 말씀드렸던 액신 냉각 관련해서도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GS 칼텍스를 또 품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장 회사인데,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액신 냉각 관련해서도 4개 종류의 제품을 개발한 상태예요. 그리고 네.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글로벌 마켓 쉐어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또한 GS 칼텍스를 통해서 GS 지주사가 지금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도 좋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GS를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GS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국제유가에 대한 변동성에 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게 됐을 때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 이런 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 화석연료에 대한 수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정식 파트너님 종목 들어볼 텐데요. 어제는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솔리드입니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 통신 장비 주인데요. 이미 이제 지난번에 좀 바닥권에 있을 때 4,600원 구간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네. 어느덧 지금 5,000원대까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통신 장비주들 중에 지금 매년 성장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통신 장비 섹터를 노릴 때는 솔리드를 한번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솔리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좀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오늘 재차 조금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강력한 시세 상승력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들고 나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일에서 16일 사이에 폴란드와 스페인을 방문해서 현지 정부 등과 인프라 건설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이슈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근데 이때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게 통신 인프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통신 장비 섹터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오늘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가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좀 엮여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최근 전쟁 양상이 또 이게 드론이잖아요. 근데 이 솔리드의 자회사인 이 솔리드 랩스가 이미 이제 지난번에 2022년도에 433MHz 기반의 드론 응용 통신 기술 개발에 이제 참여를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드론 관련 이슈도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탄한 실적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드론 이슈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솔리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리드 거론을 해주셨는데요. 통신 장비 관련 기업이고요. 지금도 눈여겨보기에 괜찮은 가격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모멘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박수범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선택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네. 주가가 좀 많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카카오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뱅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물론 미국 시장에 비해서 지금 국내 시장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톤이 좀 다운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불신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좀 미장을 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카카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 저는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실적이 좀 너무나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지금 이제 그 이자 수익을 비롯해서 비이자 수익까지 증가 추세를 좀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융 완화 정책을 확실하게 좀 가져가겠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모건 스탠리라든가 그리고 제피 모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10% 이상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강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중에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라든가 신한지주라든가 여러 금융회사들 오프라인 금융회사들을 보겠지만 저는 오히려 온라인 쪽에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이제 성장 스토리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산업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새롭게 도입되는 산업에 있어서는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그다음에 쇠퇴기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성숙기가 성장기 속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라든가 전체적인 수익 구조가 안정화되면서 계속해서 레코드를 찍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죽했으면 지금 이제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좀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는 내용도 좀 나와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인터넷 뱅크 쪽으로는 상당히 좀 주가 상승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좀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차트를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조정을 좀 받았네요. 그렇죠. 조정이 계속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부터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박스피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 약 2만 원대가 하방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22,500원, 23,000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항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2,000원과 23,000원을 이번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3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내년의 실적 또한 많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
월 활성자 수라든가 그리고 주간 활성자 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계속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약 2,5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넘는 분들이 지금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익률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환경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카카오뱅크의 주가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22,000원과 23,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단기간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부터는 카카오뱅크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말씀해 주셨고 이 박스권 구간을 잘 활용해 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의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제 두 번째 종목은 네. 이제 뷰웍스라는 종목입니다. 뷰웍스요? 네. 네. 의료용 엑스레이 디텍터를 만들고 있고 또 이제 산업용 이미지 솔루션 사업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번에 좀 긍정적인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뷰웍스의 장형 엑스레이 디텍터가 시판전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좀 시초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현재 그 시세가 좀 그대로 밀려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또 저점 매수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 식품의약국에서 받은 이제 엑스레이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뭐 흉부 촬영 아니면 척추 촬영, 일반적인 촬영, 정형외과 쪽에서 촬영, 이게 다양한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고요. 이게 이제 시판 중인 유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안정성과 전미성 어떤 그런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이번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인수한 미국 의료용 엑스레이 디텍터 유통사인 이 매드링크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제 기급 배급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인데 주가가 좀 밀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좀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긍정적인 이슈로 이제 상승력이 나왔을 때 좀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적적인 측면을 보면은 전년도 영업이익이 다소 조금 부진했었는데 올해 다시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본총계 2,261억 대비 시가총액이 2,155억으로 또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슈를 틈타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21,500원 밑으로 좀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난다면 26,000원대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스레이 관련된 기업인 뷰웍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두 분과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 포착 시간을 통해서 마감장 눈여겨봐야 될 투자 포인트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서용원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우선 오늘 마감 특징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틀 연속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업종별 좀 순환매가 좀 강하게 나타나주는 모습이고 지수의 방향성은 뭐 그리 크지 않은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엔터주들과 원전, 뭐 바이오 섹터들이 유독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순환 사이클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오늘 수급적인 흐름들을 살펴볼 때 외국인들이 어제와 동일하게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서의 수급들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좀 더 특징적인 흐름들이라고 한다라면 연기금에서 상당히 좀 큰 물량의 거래소 즉 코스피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뭐 강한 상방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기금이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저점을 좀 높여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고요. 연기금의 수급상의 특징이라고 본다라면 장기적인 추세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면 그동안에 상당히 좀 힘없이 무너졌던 한국 증시가 연기금과 자사주,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저점을 좀 높여가는 좀 모멘텀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 바닥을 잡고 조금씩 상승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시장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제 이어서 동일한 종목인 HMM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HMM의 대주주가 산업은행인 만큼 최근 HMM이 밸류업 관련 주 단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강한 배당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만큼 HMM의 투자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멘텀들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4분기 실적까지 좀 기대감이 있다라면 최근 움직임에 있어서 좀 박스권 돌파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박스권 안에서에서는 좀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HMM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에서 오늘도 HMM 강조해 주셨고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실적 모멘텀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마감의 기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결국 엇갈린 채로 마감을 할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근 시장을 좀 약간 비율해서 말씀드리면 좀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두더지. 그렇죠. 예, 튀어나와서 이건가 보다라고 그래서 때리면 들어가고 다른 게 튀어나오고 한마디로 이 2번 연속 오르는 것을 보기 약간 힘든 그런 부분인데요. 네. 지수 관련주들은 거래소 기준으로 대부분 좀 보합 전후긴 했습니다만 약세 쪽이 좀 강한 듯한 느낌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10등 안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지수 자체를 좀 하방 압력으로 몰아넣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어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오피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IT 쪽, 반도체 쪽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는 사이트가 대만의 이제 디지타임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영어로 돼 있죠. 예. 거기서 이제 TSMC의 코어스 관련돼서 코멘트가 좀 나왔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오테크닉스가 좀 많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오테크닉스가 왜 떨어졌다라고 어제 오피셜로 나온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아는 바대로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네. 이제 이 TSMC의 패키징 기술 코어스라는 건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디본더라는 장비가 좀 필요한데 이제 본더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합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디본더라는 것은 그걸 띈다라는 얘기인데 이 웨이퍼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 웨이퍼가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캐리어 웨이퍼를 밑에다 받치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TSMC가 웨이퍼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증설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 늘어난 거에서 약간 조금 줄인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시장에서 좀 약간 과민 반응을 해서 이오테크닉스가 추가 주가 하락이 좀 약간 과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오피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좀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결국 강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0.16%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2,473선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5%가량 밀리면서 686.1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피 200도 강보합권입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도 우위를 점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외국인은 3천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1월 19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제한된 지수단의 움직임이 확인이 됐고요. 그 지지부진한 움직임 속에 결국에는 양시장 다소 엇갈린 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자면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74선 0.2721%가량 상승을 했는데 대형주들이 좀 부진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0.1% 오히려 하락하면서 오늘 원전이나 엔터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력에 눈에 띄었었죠. 반대로 반도체 기업들과 같은 큰 종목군들이 하락하면서 코스피 200은 부진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5% 소폭의 하락을 하면서 686선에서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환경은 어땠을까요? 수급 환경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외국인 오늘까지도 물량을 토해내면서 3천억 원가량의 비중 축소에 나섰고요. 기관, 특히나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4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던 하루였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유의미하게 들어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함께 확인해 보면 외국인이 마찬가지로 순매도했습니다. 280억 원가량의 물량을 유출했고 기관 같은 경우 그 물량을 좀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유가증권 시장과 비교했을 때 명확한 수급의 주체가 포착되진 않았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권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들 부진했고요.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이 2% 이상의 상승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은 부진했고요. KB금융이 0.1% 상승, 네이버가 1%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됐습니다.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동반 매도 우위를 이어가면서 매도 행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여전히 매도세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상승세가 계속해서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종목들이 상승의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일단 약간 테마성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고요. 일단 최근에 시장을 움직이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소장들이 더 약한 이유가 사실 지금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관심 많았던 때가 또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른 이제 개인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소부장 쪽을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향상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은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소재 기업들보다도 삼성전자에 포커스가 너무 맞춰 있어서 일단 좋은 뉴스들이 나오거나 가격적으로 굉장히 바닥을 잡는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약간 타개할 수 있는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내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죠. 이게 이제 반도체주들의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하락에 대한 어떤 압력은 좀 약간 잘 나온다라고 하면 약간 감소시킬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8, 9, 10 우리나라보다 이제 한 달씩 좀 약간 뒤로 가는데 3분기 실적에서 사실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해서 올랐던 것은 컨센서스가 너무 세기 때문에 좋게 잡기 때문에 그게 맞춰져서 올라간 게 아니라 컨센서스 대비해서 더 좋은 실적을 계속적으로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호응을 얻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 여러 가지 블랙웨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실적에 도움은 되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3분기 실적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높은 어떤 실적을 내느냐 그다음에 4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잡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4분기 가이던스가 지금 어떤 엔비디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 그 엔비디아의 주주들이 환호할 정도로 높게 잡기는 약간 좀 힘들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뉴스를 굉장히 좀 약간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어제 나왔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어제 장 마감 후 그다음에 오늘 오전쯤에 오피셜 기사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일본은행 총재죠 우에다가 네.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좀 약간 그 힌트를 주는 거죠. 언급을 하는 건데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살짝 힌트를 주는데 여기서 좀 약간 재밌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분명히
지금 일본이 이제 엔화 약세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좀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수입 물가도 이제 높아지니까. 근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고 일본의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해석을 좀 약간 다르게 내놨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연준 위원들 중에 뭐 매파다, 그 다음에 뭐 비둘기파다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제 비둘기파를 우리가 보통 도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도비시라는 단어를 딱 박아놓고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내용은 우에다 총재가 직접 입으로 말한 것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약간 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제가 오기 전에 한 바로 5분 전에 이제 그 패드워치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정확히 29일 남았죠.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58%, 이제 동결이 이제 41%까지 올라가면서 최근에 이제 느낌 보면은 뭐 파월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 분위기가 금리 인하를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럼 여기에서 뭐 만에 하나라도 뭐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고 일본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겪었던 그 엔캐리의 자금에 대한 우려감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시장은 아직까지는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발표가 있을 중국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중국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그게 시장에서 18개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종합을 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내일 결정이 돼서 이제 발표가 될 텐데 혹시라도 금리 인하 쪽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중국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상승 쪽으로 그리고 네. 중국은 인하 쪽으로 이제 가닥을 다 잡아가고 있어서 이 부분이 또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는데 엔터주가 네네. 오늘 시세가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좋았네요. JYP 네. 엔터 같은 경우에도 7% 넘게 올랐고 미디어주 뭐 이런 콘텐츠리 중앙 이런 네. 것도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이 안에서 상승세는 더 시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엔터주는 사실 지금 좀 약간 혼란스러운 장세, 뭐 환율, 금리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자유로운 그 업종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향후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주가 흐름이 아직은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 엄청 많이 샀던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그것보다 더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제 주식은 사실 뭐 실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경기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가가 이제 바닥을 잡으려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다 팔았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지 말라고 제사를 지내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떨어졌고, 근데 모든 악재가 좀 사라지고,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엔터주들의 실적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직은 뭐 사실 달라진 게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로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K-팝에 대한 열풍이 조금 더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좀 약간 분위기를 좀 띄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BTS의 어떤 완전체가 이제 글로벌 투어, 세계 투어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엔터주들의 이제 엔터주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모든 엔터주가 실적이 같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분위기가 같이 타기 때문에 뭐 내년에 그런 뭐 어떤 실적 바닥도 잡았고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엔터주에 대한 가장 큰 메리트는 이 어지러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일 게임주랑 동시에 가장 좀 약간 자유로운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장에서 나름대로 주가 흐름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콘텐츠리 중앙도 4.8% 넘게 올랐고요. 이 시세의 연속성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장 공략주 여쭤볼게요. 내일 시초가에서 공략하신다면 어떤 종목 해보실까요? 네, 일단 종목 고르기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2차 전지에서 그 양극재가 대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를 만들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장 노릇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갖고 온 종목 SPG라는 종목인데요. 좀 약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을 만들 때 우리가 보통 로봇 팔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이 관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감속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로봇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이 감속기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어떤 그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게 이제 감속기인데,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 움직임이 과거에 이제 로봇주가 대장이 됐을 때처럼 아주 핫하게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좀 약간 움직이려는 느낌이 계속 좀 나오고 있어서 한 종목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갖고 왔는데, SPG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슨 로보틱스 같은 협동 로봇과도 관련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산업용 모터, 그다음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로 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인데요. 여러분들 대개 냉장고 다 있으시잖아요. 그 냉장고에 들어가는 모터는 거의 다 SPG 모터입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감속기 같은 경우에 3개가 있어요. 3개 모두 다 SPG가 생산을 하고 있죠. 유성 감속기, HS 감속기, SH 감속기, SR 감속기인데, 유성 감속기는 보통 이제 산업용, 그다음에 우리가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이제 SH 감속기고, 얼마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감속기도 같이 개발을 좀 했죠. 그다음에 미국 의료 장비 기업의 메디컬 수술 로봇 정밀 감속기를 수출할 예정이다. 미국 의료 장비 중에 이제 이걸 회사는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미국에서 로봇 수술과 관련된 기업은 사실 뭐 아직 오피셜로 나온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힘듭니다만은 딱 기업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죠. 일단 너무 쌉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로보틱스들은 지금 멀티플을 굉장히 심하게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자여도 너무 이제 고평가 영역이긴 한데, 물론 뭐 성장성은 굉장히 좋긴 하죠. 근데 SPG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기업인데도 다른 로봇 관련주들 대비해서 조금 약간은 좀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목표 가격은 한 28,000원 정도. 28,000원은 이제 9월 달에 SPG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하다가 반등해서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이 이제 28,000원 구간이고요. 네. 손절매 가격은 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 저점, 지난주 금요일에 시초가 정도 수준. 여기까지 떨어질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없긴 한데, 아주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이때 손절매 가격은 좀 약간 타이트하게 2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의료 AI까지 온기가 번지면서 동반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V1텍이 9%, 휴림 로봇이 7%, 로보스터 7%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손 로보틱스도 4%대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알려주신 종목 SPG도 5%대 강세를 시현했는데요. 모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 또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만 원대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앉은 자리에서 태블릿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을 테이블 오더라고 하죠. 포스 키오스크 국내 1위 기업 포스뱅크도 테이블 오더 시장에 본격 참전합니다. 포스뱅크는 테이블 오더 제품을 올해 국내에 이어 내년 일본 시장에도 선보인다는 계획인데요.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네모난 작은 모니터가 90도 회전으로 움직입니다.
전선 없는 깔끔한 디자인에 배터리 수명과 안정성을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 달 포스뱅크가 시장에 선보일 테이블 로더 제품입니다. 후발주자로 나선 포스뱅크는 20년간 축적해온 개발 역량과 유통 채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테이블 로더는 이미 이제 시생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선은 국내 판매를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회사들 중심으로 저희가 이미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테이블 오더 시장은 티오더, 배달의 민족, KT 등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진출한 상황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주문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서 테이블 오더 도입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국내 외식업 시장의 테이블 오더 도입률은 10% 미만으로 향후 시장 규모는 1조 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뱅크는 내년 초 일본 테이블 오더 시장도 공략합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테이블 로더에 대한 시장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은 일본 시장이고 저희는 일본 시장에 맞는 제품을 2, 3개월 내에 또 출시를 해서 일본 시장부터 좀 진입할 예정입니다. 일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영업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포스뱅크의 참전으로 국내외 테이블 오더 시장에 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신한은행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열린 협약식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우대금리 제공, 여성 개인사업자 출산 축하금 지급, 중소기업 정책개발 협력 등을 협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신한금융그룹의 미래 경영진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퓨처 AMP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이 신한은행에서 여수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가 오늘 서울 중구에서 제11회 글로벌 AI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AI 머니게임, 한국이 나아갈 길입니다. 포럼은 구글 챗GPT의 대항마로 꼽히는 생성형 AI를 만든 퍼블렉시티 총괄의 글로벌 AI 시장 진단으로 시작해 국내를 대표하는 AI 리더들의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AI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수익화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식견을 만나볼 수 있는 글로벌 AI 포럼은 매해 개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